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수천억 부자들이 놓치고 후회하는 단 한 가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하는 부자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그룹을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핸드폰 그런 뭐 가전 등의 사업을 통해서 어, 상당히 인류 기업으로 이끄신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이제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고만고만한 기업이었던 애플이 이제 초인류 기업, 세계 1등 기업이 된 그런 계기를 만드신 분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두 분 다 그런 여러 기업적인 그런 성과를 이루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셨죠. 그리고 뭐 수천억뿐만 아니라 막 수조 원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이 놓치고 후회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름 아닌 이제 건강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그런 기업을 이끌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두 분 다 이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이라는 그룹이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 36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2대 회장이었고 이렇게 이제 기업을 잘 회장으로서 이끌어 가고 있는 와중에 그 2014년 5월 10일에 이제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 약 6년 5개월간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년 뭐 78세로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 치료 기간을 빼면은 71세 정도만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신 건데 이 71세 근처 때도 대부분 이렇게 좀 제대로 혼자서 걷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그 뉴스 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 수명이 상당히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도 이제 애플 창업자이고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뭐 3천조 원에 해당이 되고요. 삼성전자의 한 8배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한 5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런 액수의 그 기업이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이폰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애플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면서 기업을 이루는 과정 중에 췌장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저도 2011년 요때 이제 접하게 됐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더 사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56세밖에 안 되는 나이에 일찍 그 돌아가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인 심근경색으로 결국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기까지는 이제 60세도 못 된 그 56세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건강 수명까지 따졌을 때는 이전에 이제 한 뭐 4, 5년 동안은 거의 제대로 건강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일반인처럼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이제 투병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면은 거의 이제는 이제 한 85세 정도가 다 평균적으로 사는 추세가 되겠고요. 좀 더 이제 2060년, 70년이 되면 거의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제 85세, 90세에 가까운데 두 분 그런 그 수천억의 부자이고 그리고 인류 기업의 이제 회장이고 CEO였던 분이 상당히 이른 나이에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자들이 이제 건강 수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두 분의 그 사망 원인을 보면은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이제 췌장암, 이 암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은 심장 질환이 사망 원인이 되겠습니다. 암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망 원인으로 상당히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심장 질환도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암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심장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건희 회장하고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남녀
차이도 뭐 조금 있기는 한데 1위는 공통으로 암이고요. 2위는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이렇게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암과 혈관 질환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과 그 혈관 질환, 동맥경화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뭐 기본입니다.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내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조기에 대응을 한다면은 어, 큰 병으로 합병증으로 몸이 이제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정기적인 건강 검진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의학으로 조금 커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가장 뭐 두려운 것이 혈관 질환이고 암 질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기능의학으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과 동맥경화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 거는 저는 이제 기능의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 뭐 암 환자를 치료하거나 이런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치료를 할 때, 그리고 예방하고 관리를 할 때, 뭐 저도 이런 방법으로 예방 관리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환자를 치료할 때도, 평가할 때도 요런 그 8가지 항목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 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위산 분비, 세 번째는 장내 세균, 그리고 네 번째는 중금속,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환경오염이 내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혈관 건강 상태, 즉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율신경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1번부터 7번까지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영양소를 어떻게 보충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만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때도 이런 틀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먼저 항상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병의 근원은 거의 위장 질환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장 질환 중에서도 위가 망가지면서 장 질환이 생기는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위장 질환 중에서도 위의 건강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그런 보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많이 검출이 되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매년 위내시경을 해도 헬리코박터를 놓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거의 70이 다 넘어서 매년 위내시경을 했는데도 헬리코박터를 놓치고 이제 와서 진단이 돼서 치료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뭐 위내시경이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고요. 위내시경을 하면서 조직검사, CLO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으로는 H파일로리 항체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펩시노겐 1, 2의 그 비율을 보는 검사를 통해서 이 중에 하나만 하면은 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는 의미에서 이런 4가지 검사를 저는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균이 있다면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제균 치료를 해서 균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으면은 말트 림프종이라고 하는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위암 발병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근만성 위염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까지 진행이 되면서 위장이 망가지면서 소장, 대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1번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우선이고 있다면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위산 분비가 충분히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위산 분비가 적절한지는 이제 펩시노겐 1, 2 검사와 그리고 위내시경 사진을 통해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그리고 환자의 임상 증상을 통해서 위산 저하가 의심이 된다면 적절한 위산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면서 위의 소화를 돕고 소장 쪽으로 그 안 좋은 세균이 넘어가거나
그리고 소화 안 된 음식이 장을 망가뜨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산 분비를 꼭 확인을 하고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장 내 세균 불균형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 장 속에 유해균이 많은지 적은지, 유해균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확인을 해서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유해균을 먼저 많은 경우에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해균을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유해균이 얼마나 되는지 모니터링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곰팡이와 클로스트리디움, 유산균, 일반 세균 상태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각각 결과에 맞춰 가지고 천연 항생제를 쓰거나 유산균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항생제를 써서 균을 정리하고 좋은 세균을 보충해 줄 수 있겠습니다. 좀더 더 좋은 검사는 장 기능 검사입니다. gut function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소변 유기산보다 좀 더 정확하지만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잘 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요 검사를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장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중금속이 몸에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마시는 미세먼지를 통해서나 뭐 야채 과일을 먹으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농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그리고 해조류나 해산물 이런 것을 통해서 바닷속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중금속을 다량 섭취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은, 납,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우라늄 같은 것들을 섭취하게 되고 이게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요. 요 물질이 대부분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꼭 수치를 확인을 하고 적절하게 낮은 수치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뭐 검체 하나 가지고만 중금속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각각의 검체마다 혈액, 모발, 손톱, 소변 요 네 가지를 주로 할 수 있는데 각 검체마다 검출되는 중금속의 종류가 조금 다를 수 있고 검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검체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좀 더 정확도를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중금속이 있으면은 킬레이셔나 항산화 치료를 해서 배출을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금속을 제외한 뭐 과불소 화합물이라든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팝스라고 하죠. 그리고 솔벤트, 벤젠, 프탈레이트, 파라벤과 같은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이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꼭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은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해독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각각의 물질들을 검사를 한다면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고 검사 금액으로 치면은 뭐 수백, 수천만 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능의학적으로는 이런 유기화합물이라든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독소부하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 역시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고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혈관 건강 상태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안조 촬영을 해서 눈 혈관하고 망막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목 부위 동맥에 그 혈전이 있는지 좁아진 부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뭐 심장 CT를 통해서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심장 혈관 상태를 평가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방사선 노출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저 촬영으로 심장 혈관까지 같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맥파 전달 속도 측정 검사를 통해서 혈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혈관 경직도가 얼마나 딱딱해져 있고 동맥경화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와 팔의 혈압 비율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제 영상을 최근에 보신 분은 다리 혈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동맥경화 관련 혈액 검사와 기능 검사를 통해서 그 수치들을 확인을 하고 그 수치들을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을지 그런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호모시스테인하고 콜레스테롤 비율 등이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동맥경화 약 먹으면 좋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병의 진행 과정이자 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도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환경오염, 장내 세균 이런 다양한 원인도 해결을 해야겠지만 동맥경화 자체의 그 결과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동맥경화 자체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물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이용해서 항산화 치료를 하고요. 킬레이션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치료는 이 동맥경화의 기본 치료는 다름 아닌 이제 킬레이션 치료와 항산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약물들을 환자의 그 체중이나 임상 증상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용량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치료 횟수도 결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최소한 한 번 이상 이런 킬레이션 치료를 해서 동맥경화를 미리 예방을 하고 중금속도 예방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자율신경 불균형을 해결을 잘 해줘야 되는데 내 몸 상태가 지금 자율신경에 있어서 자율신경에는 이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균형이 잘 맞는지 심박 변이도 검사 같은 것을 해서 교감신경이 과하게 증가되어 있지는 않는지 부교감신경이 과하게 증가되어 있지 않는지 이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요. 이상이 있다면은 이렇게 밸런싱을 맞춰주는 치료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 문제도 상당히 암 발병과 동맥경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큰 병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도 주기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이런 다양한 1번부터 7번의 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영양소를 적절하게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온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먹는 영양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어떤 검사나 그 결과에 바탕을 두지 않고 그냥 유튜버 누가 좋다고 해서 사가지고 먹고 있는 영양제가 이렇게 50가지가 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다 사가지고 먹을 것이 아니라 본인 검사 결과에 맞춰가지고 우선적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좋지 자기한테 필요하지도 않는 영양소인데 단지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해서 사는 거는 이제 돈 낭비이기도 하고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좋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먹는 것보다는 앞에 언급드렸던 1번부터 7번까지의 그런 문제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영양 처방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저도 뭐 요 정도의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한 6개월에 한 번씩 위에서 언급된 그런 검사들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먹는 영양제 조합도 다르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뭐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똑같은 영양제를 평생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에 맞춰가지고 유동적으로 잘 구성을 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 이것이 대부분 동맥경화와 암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암과 관련된 영상 이렇게 9가지, 10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와 있는 그 동맥경화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면서요. 해당 영상마다 핵심 키워드라든가 핵심 내용들이 있으니 잘 체크하셔가지고 암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이었습니다.